사드 배치 등 안보 이슈가 초미의 국가적 현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공직자들의 처신과 기강회의가 여론의 질타를 맡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치권 안팎에선 민심 수습과 국정쇄신 차원에서 개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여상원 변호사,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이렇게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육부가 막말 파문을 일으킨 나양욱 전 정책기획관을 파면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나 기획관 어제 국회에서 죽을 죄를 지었다며 사죄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나 기획관의 이야기 먼저 들어봅니다. 나 기획관은 민중은 개돼지와 같아서 먹여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말은 제 본심이 아닌 말이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무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제가 잘못했구나, 정말 죽을 죄를 지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본심이 아니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구나. 사죄를 했습니다. 뒤늦은 사죄가 아닌가 싶은데 장 교수님, 네. 최근 들어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실언이 잦은 것 같습니다. 개인의 일탈일까요? 아니면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역대 정권을 보면 정권 말기 현상이 나오는데 이것은 대다수 공무원들은 사실은 이제 국민의 공복으로서 관료라든가 공무원 사회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최근에 일련의 사태에 보면 여러 명의 공무원들이 지금 일탈행위, 개인적으로 보면 일탈행위고 공무원 조직 자체로 보면 이것은 일탈행위보다는 조직 자체가 지금 느슨해진 네. 그런 이제 뭐 군대로 말하면 군기가 빠진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 이제 안타깝다고 봅니다. 네. 구조적으로 보면 이것이 관료 조직이 비대화됐거나 그리고 어떤 권위화됐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상당히 이제 공무원 사회가 상당히 방심하는 예. 그런 모습에서 이런 개인적인 일탈, 실수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보는데 특히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권위주의 정치 문화에 젖어 있고 특히 이제 박정희 정권 이라든가 역대 정권에서 권위주의 정권에서 공무원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권위주의 정권을 버티는 네. 버팀목으로 됐는데 이것이 정치학 용어로서 이제 함자 알랍이라는 사람이 과대성장 국가론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권위주의 정권의 말기 현상을 보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의 이렇게 다양한 일탈행위라든가 공무원들이 권력화돼서 이익집단화 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정치화되는 모습을 띌 때 이것이 이제 상당히 공무원 사회를 숙청하거나 그리고 공무원 사회를 다잡거나 이런 고강도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현 정부가 권위주의적인 요소 그런 성격이 좀 띄겠다 그런 분석이십니까? 뭐 그건 아니고 과거의 정치 문화가 지금 예. 그렇게 해서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해방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탱해 온 것은 사실은 관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구조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그런 것도 일부분이 있다. 네. 공무원들이 각성을 해야 된다는 저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나 기획관이죠. 국장급인데 말이 국민들에게 많은 마음의 상처를 준 건 맞고,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 파면 지금 했다는 게 아니고 네, 건의를 했다는 인사혁신처에서 결정하는데 그 파면 요청을 했다는 네.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런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 그다음 고위공직자들의 어떤 막말, 비리가 있죠. 처음에 출발은 아주 뭐 거창하게 출발하는데 파면을 한다든가 나중에 가보면 국민들 관심이 다 식고 나면은 그런 일이 있은조차도 모를 정도로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 기획관에 이걸 볼 때도 결국은 이게 지금 파면 결의가 있다 하더라도 있죠. 예. 결국은 인사소청, 그게 국무총리실 산하에 중앙소청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판사가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해요. 근데 이 공무원들이 보통은 각 부처에서 파견 나온 사람 아니면 각 부처에서 이제 지내고 인사교류로 오는데 나 기획관과 아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로비가 들어갈 거고. 그럼 거기서 과연 이 파면 조치가 유지될 것이냐?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다음 그게 또 유지된다 하더라도 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면요, 앞으로 한 2, 3년 걸릴 겁니다. 이 파면 조치가. 그동안에 이게 과연 이 국민적 공분이 우리가 예. 마치 맨날 욕하는 게 냄비처럼 끓다가 금방 식어버린다 그러는데 예. 이런 저는 나 기획관의 막말이 이게 어떤 개인의 실수라 그러면은 뭐 파면이 좀 과하다 할 수 있지만 이게 어떤 공무원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 소신. 편견, 소신이라고 한 거죠. 편견, 네. 그다음 국민에 대한 비하
이런 것 같으면요 이번에 정말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예. 끝까지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국민정서법과 실정법 사이에는 일정 부분 차이가 있는 건 아닌가 싶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향욱. 나향욱 정책기획관 내 발언을 계기로 해서 국민들의 어떤 분노가 아주 폭발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하나의 일대 전환점, 뭔가 그 불쏘시개 역할을 했거든요. 최근에 1년에 한번 보시면은 얼마 전에 있었던 변호사 수준 채무 판사 100억대 수임료. 일반 국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진모 검사장 180억대 주식 대박. 그것도 유명한 그 넥슨이라는 네. 회장과의 뭐 사장입니까 회장입니까 그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사실상 뇌물이라고 봐야죠.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니까 그게 뭐 밝혀지겠지만 또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180채인가 뭐 100몇십 채 되는 오피스텔 소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정말 공직자들이 정말 공복으로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에 대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세가 완전히 군림하는 자세 아니냐. 그리고 이 일반 국민과 공직자 사회 또 뭐 공직자뿐만 아니라 재벌이라든가 어떤 기득권 사회가 전혀 유리된 채 정말 99%의 일반 국민들은 그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은 별천지에서 세계에서 누리는구나 하는 그런 감정들이 일시에 폭발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특히 나 기획관이 죽을 죄를 지었다 이렇게 나중에 해명을 했습니다만 초기에 보면은 취중 실언이다. 무슨 실언입니까? 내부자 저도 봤습니다만 왜 하필이면 그런 개 돼지 생각이 납니까? 나는 생각도 안 나요. 그런 생각을 평소 갖고 있는 사람이 나는 거예요. 뭐든지 거기다가 언론에서 나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위가 지금 네. 잘못 전달 왜곡돼서 나왔다. 그런 이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공직자들이 무슨 얘기가 생겼을 때 아주 전형적으로 써먹는 수법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 가운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처신도 도마에 오른 것 같습니다. 어제 결국 국회에서 사과를 했는데 윤병세 장관의 해명 잠시 들어볼까요? 이러한 이제 발표가 나는 시점에 제가 잠깐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장소에 갔었다는 것이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은 제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 행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주 민감하게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아주 깨닫는 그런 좋은 계기로 삼겠습니다. 신중하지 못했다. 하지만 모든 준비는 이미 다 마치고 다 알고 있었다. 자, 이 박사님, 네. 사실 지금 백주 대낮 근무 시간에 백화점을 들렀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이제 이게 그 사건 자체만을 볼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그 주변 정황까지 함께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좀 굉장히 구조적인 좀 문제들이 좀 자리 잡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불통 논란에 이제 시달렸지만 사실은 지금 정부 부처 간에도 서로 불통, 서로 협치가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그 모습들이 곳곳에서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사건도 그런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업무 시간 중에 백화점을 갔다.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죠. 근데 그 행위 관련해서 그 행위 자체만을 자꾸 놓고 보다 보면 이 나머지 놓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번 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더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좀 지적을 드린다 그러면 그러니까 두 가지 가운데 지금 하나로 추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강창희 의원이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일종의 시위성. 이게 정책 사드 배치에 대해서 본인은 반대했는데 외교부 장관이 결국 관철되니까 에이 뭐 당신네들 알아서 하시오. 나는 그냥 백화점이랑 가겠소. 이렇게 했거나 또는 저는 왕따일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고 논의 과정에서 생각합니다. 배제가 그렇죠. 됐다. 논의 과정에서 배제가 되고 하니까 사실은 뭐 사드 배치 결정하는 것 자체는 알았겠지만 그날 그 시간에 앞당겨서 전격적으로 발표하는 것까지는 몰랐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본인이 예. 개인 일정을 보다가 이것이 적발된 그런 이제 경우. 저는 어느 이 쪽에 후자일 가능성이 훨씬 더 후자도 높다라고 좀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윤병세 장관이 굉장히 꼼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지금 거의 이 정부하고 운명을 같이 할 정도로 처음부터 계속 박근혜 대통령하고 좀 함께 그래서 오병세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네. 있잖아요. 일각에서는 네, 네. 임기 말까지 갈 거다. 자 그럼에도 그럴 정도로 이분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심기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그 실수, 깜짝 실수를 했을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분명히 배경이 있는데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날 11시에 발표한다는 것을 통지를 못 받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매우 높지 않나 농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사안,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지금 온 국민이 지금 여러 가지로 그 국론도 분열돼 있고, 그다음 정부의 어떤 정책 결정에 대해서 지금 야당에서는 엄청난 질책이 행해지고 있는 중요한 사안인데, 그 시간에 지금 백화점에 가 있었다. 그거는 저도 그 지금 우리 그 이 박사님 말씀에 동조하는 게, 최소한 장관이, 외교부 장관이고, 이번 문제가 군사적 문제만이 아니라 외교적 문제도 많은 사안이었거든요. 러시아와 중국의 지금 많은 어떤 반발들, 뭐 우리나라 대사들이 지금 중국 외교부에 불려가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그러면 이거는 군사적 문제를 떠나서 외교적 문제 성격이 강한데, 그러면 그 사드 배치 발표에 그러면 외교부 장관이 배석 안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교부 장관이 그런 걸 모를 리도 없고요. 근데도 지금 그 시간에 가 있었다. 예. 저는 이거 보면서 홍기택 부총리 생각이 나요. 자기가 모든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서별관 회의에서 나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거기 다 결정되고, 그러니까 지금 윤병세 장관도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은 조금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네. 이거 거기서 배제된 느낌, 아까 우리 이 박사님 말씀대로 그런 게 아니냐, 네. 그런 의심이 갈 정도로 중요한 시기에 네. 아주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게 예. 그런 의심을 주는 거죠. 지금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이야기가 말씀을 주셨는데, 처신과 관련해서 과연 누가 발탁한 것이냐라는 계속 의혹이 나오는데,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이야기 잠시 들어볼까요? 예, 뭐 전후 사정을 볼 때 여러 가지로 좀 적절치 못한 인사가 계속된 게 아닌가. 산업은행장에 임명될 때도 그렇고, 또 이 부총재로 가는 과정까지도 이렇게 좀 걸맞지 않은 인사가 승승장구하듯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한 그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궁금증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뭐 대통령과의 어떤 대학교가 같은 대학교의 어떤 인연이 작용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위직 인사가 정말 부실한 어떤 인사로 이렇게 드러나는 데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노회찬 의원, 이런 부실한 인사, 누군가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 장 교수님, 일각에서는 국격을 떨어뜨렸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는데 누가 해명을 해야 됩니까? 뭐 정부에서 해명을 해야죠. 뭐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인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임명권자가 임명을 했으면 그 임명에 맞는 임무를 목숨을 걸고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사명감이 부족한 것이 지금 현실이고, 예. 이런 것들이 대통령께서는 아무리 강하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회를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영이 밑에까지는 가지 않는다. 대통령 임기가 5년으로 한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4년 중임제라든가 이런 권력구조 개편도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는 고려해 볼 생각이 있는데, 네. 지금 대통령이 단임이다 보니까 대통령 당선되고 2-3년만 버티면 그 다음에는 또 예. 바로 다음 정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차기 정권의 줄수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련해 있고,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물론 임명권자의 책임이지만 그 어떤 우리 헌법적인 예. 이런 문제도 사실은 여기에 더해서 될 수가, 구조적인 문제에서도 비롯되는 것이다. 저는 구조적인 측면이 훨씬 강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처신. 함량 미달된 이런 인사를 한 인사권자의 문제지요. 당시 조원동 경제수석도 본인한테 사양을 하고 이렇게 전화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언론 보도에 따른 거는. 근데 본인은 대통령이 임명했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하겠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원동 경제수석이 사양하라고 했을 때는 아무리 봐도 거기서 말하자면 스크린 해보니까 산업은행 회장으로서는 격이 안 맞다. 그러니까 사양을 하겠는지 본인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조원동 경제수석도 대통령한테 그 얘기를 못 한 것이죠. 이거 까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결정을 하니까. 이런 구조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뭐 개헌 얘기도 나왔지만은 모든 것을 한 사람이 결정하는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런 상황은 어떤 개인의 선의에 맡겨둘 수가 없어요.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있어야 하고, 이분은 산업은행 회장으로서
잘못을 저지른 게 얼마입니까? AIB는 물론 우리로서 4조 2천억이나 내서 부총재 자리를 하나 우리 몫으로 받았는데 그것 하기서 우리가 4조 2천억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나 산업은행 회장으로서 4조 3천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지금 부실화돼 갖고 날아가 버리고 또 4조를 집어넣어야 해요. 이건 어마어마한 손실을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이분은 지금 프랑스에 가서 도피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수사에 대비해서 지금 4배 있는 거예요. 즉각 소환 조사를 해야죠. 왜 이런 것을 가만둡니까? 그래서일까요? 사실 야권에서는 이제 국정 쇄신을 위해서 전면적인 내각의 필요성을 제기를 했는데 우상호 원내대표의 이야기 좀 잠시 들어보고 대담 진행합니다. 국민들이 이제는 내각 때문에 오히려 불안해하고 불편해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바지수선 외교부, 개돼지망언 교육부, 브랜드 카피 문화부, 막무가내 보훈처, 심지어 성매매에 연루된 그런 미래부 직원, 전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제부총리, 맞춤형 보육과 지방 개정 개편을 마음대로 밀어붙이는 행자부 보건복지부,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사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국방부, 어느 부처 하나 도대체 잘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엉망진창인 내각을 가지고 도저히 점점 위기에 처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면 개각을 요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현재의 내각으로서는 위기에 대한민국 이끌어갈 수 없다. 대통령 전면 개각을 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이 박사님, 네. 여권 내에서도 빠르면 이달 말 개각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데 박 대통령 개각 필요성 있다고 보십니까? 뭐 결과적으로 우상호 원내대표가 사실은 그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주는 얘기를 지금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져요.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이라고 이제 흔히들 표현하는 이제 그런 식인데 안 그래도 지금 개각 수요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폭 개각 그래 얘기가 계속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계속 이제 흘러나왔던 것이고요. 윤병세 장관까지도 사실은 이번 일 불거지기 전에도 이미 이제 그 개각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사실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개각은 이제 할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진 것도 있고 또 사실은 국면 전환을 지금 해야 될 필요성도 있잖아요. 20대 총선 끝나고 나서 국정 후반기로 좀 이제 접어들면서 레임덕도 좀 이제 막아야 되고 쇄신을 좀 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그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전당대회, 그래서 새 당대표가 이제 뽑히는 것, 그리고 8.15 광복절 특사, 그리고 개각 이렇게 그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각 폭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 우상호 원내대표는 전면적인 개각을 요구했는데 폭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성격으로 봐서는 그렇게 전면 개각을 할 가능성은 좀 희박하죠. 중폭 개각이 지금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제 부처가 한 5-6개 정도 되고 뭐 윤병세 외교장관까지 포함이 된다 그러면 뭐 한 6, 7개 정도, 농림부 등등, 뭐 그런 정도 개각이 지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저는 이제 거꾸로 생각하는데 예. 우상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개각을 저는 막았다고 봅니다. 막았다. 인사는 만사고 정말 지금 개각을 할 시점입니다. 4.13 총선 집권당이 참패했고 그리고 지금 뭐 지금까지 쭉 한 번도 안 바뀐 장관들이 몇 분 계시고 그리고 최근에 문제 있는 부처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지금 이제 해야 되고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우상호 원내대표가 선수를 쳐서 하라고 그러면 대통령이 따라할 것 같으니까 했는데 인사는 역시 대통령의 중요한 통치술이고 야당은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을 보면 야당에서 개각을 해달라, 개각을 요청하면 그때를 피해서 한두 달 피해서 그다음에 개각에 대한 그런 것을 다시 던지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저는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개각을 너무 늦출 수는 없는 것이요. 우선 9월 되면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10월 가면은 뭐 바로 예산 심사를 포함해서 국정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좀 7, 8월 정도가 정치 하한기로 볼 수가 있고 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하라니까 나 오기는 못해. 이런 식의 오기를 부릴 때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판단해서 하실 일이지 뭐 네. 또 야당도 그냥 걸핏하면은 총사퇴 뭐 전면 개각 이렇게 그거 받아들이지 않을지 알면서도 그런 공포탄을 왜 쏘는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좀 개각을 해서 네. 좀 분위기를 쇄신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더 설득력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9월 달 이전의 개각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정기국회에서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바로 그 전에 장관을 교체한다면은 이 사실 정기국회 대책이 아주 난맥상을 보인다. 그리고 또 하나 원론적으로 말한다면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 아까 제왕적 대통령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국정 난맥상 보이면 개각을 해야 한다. 이거는 오히려 우리 지금 사회가 국가가 지금 민간이 훨씬 커지고 여기 국정의 어떤 개각 이 장관들이 국정을 이제 담당할 그거는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그건 문제고 저는 그래서 개각의 필요성은 항상 어떤 그 이미지 쇄신 뭐 이런 거지 장관을 교체한다고 해서 갑자기 안 돌아가던 국정이 잘 돌아간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예. 국정을 좀 신중해야 된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 내일이면 또 내일 모레 이제 아셈 회의 출국을 하고 또 여름 휴가가 있는데 그 즈음에 어떤 결정 보관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다른 이야기 좀 해볼까요? 한반도에 배치키로 한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어느 지역에 위치하는을 놓고 전국에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 정부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이례적으로 밝혔는데 유승민 의원의 이야기 잠시 들어봅니다. 그 입지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방어 지역이 달라집니다. 예. 그러면 국방부나 군이 예. 주한미군과 함께 입지를 결정하고 나면 그 입지가 군사적으로는 왜 최적의 입지인지 또 주민 피해는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설명이 납득할 만하면 수용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의원 군사적 필요성과 주민 피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으면 수용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이 박사님, 네. 박 대통령이 대구공항을 이전하기로 한 거에 대한 답례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워낙 본인이 계속 소신 발언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진작부터 좀 공론화하자는 얘기를 좀 했었고 2년 전부터 저는 사실은 그때부터 그 공론화를 했더라면 이번에 이렇게까지 시끄럽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뭐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본인의 의지대로 어찌됐건 그 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반대할 이유는 지금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뭐 최근에 어찌됐건 뭐 대구 경북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지금 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뭐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 변호사님, 사실 지금 이 사드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쪽이 유력하다, 저쪽이 유력하다 얘기하면 나오면 난리 법석이 납니다. 지역마다. 근데 국방부 장관이 이미 지역은 결정돼 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예. 왜 이거를 이렇게 늦추는 걸까요? 글쎄요. 그런 그 늦추는 거는 오로지 뭐 정치적 고려 외에는 뭐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장소라는 거는 군사적으로 지금 우리가 장소를 정하는 건요. 군사적으로 가장 북한의 어떤 미사일은 대응하기 좋은 장소를 골라야 되는 거지 어떤 여론이 나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장소를 바꾸고 이거는 도대체 이거는 뭐 그 현대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국방부 장관은 있죠. 예. 그게 확정되면은 그 부분 아까 유승민 의원도 말했지만은 이걸 정치적 동기 이런 걸 따지면 국방부 장관은 최소한 따지면 안 되죠. 딴 분이 뭐 그 지역 국회의원 나서 가지고 우리는 뭐 머리 깎고 막 결사 반대 이런 건 좋은데 국방부 장관은 그러면 안 되고 그렇다면 제 생각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정치하기 참 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정파라든가 무슨 이념 관계없이 자기 지역에 뭐 나쁜 것만 들어오면 머리 깎고 반대하는 거 그거 정치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네. 정치라는 거는요 어떤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갖다 조정하고 타협하고 설득하는 게 정치인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우리 지역에 오면 안 된다 반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의 말이 아까 뭐 기브 앤 테이크적 성격이 있다 하지만 저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국방부 장관으로서 진짜 국민에 대해서 설득을 앞으로 시킬 요량을 해야지 어떤 정치적 고려를 막 해가지고 가장 군사적으로 최적의 지역을 자기 또 바꾼다. 예.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유승민 의원의 발언이 저는 맞는지는 의문이 갑니다. 저분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인 찬성을 했지만 지난 총선에도 그렇고 이번에 대구공항 이 발표 전까지만 해도 대구 근처에 온다는 소리 있을 때 결사적으로 반대하신 분이에요. 지금 최경환
전 부총리 실세 아닙니까? 정영환 의원 칠곡적으로 온다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고 난리 법석을 치고 뭐 국방장관한테 항의까지 했다닙니까? 그런 분들은 여권 내 실세 중에 실세들입니다. 그분들은 자기의 정치적 이해보다는 국가 안보를 먼저 생각해야 할 사람들이 그러면은 TK정은 가만 안 되고 어디 저 군산 보성 벌교로 가야 합니까? 그 사람들은 뭔 이유로 거기 가야 합니까? 거기는 괜찮고 자기들 지역은 뭐 안 된다? 적어도 예를 들면 야당 의원이라든가 뭐 좀 초선 의원이라든가 뭐 이런다 모르지만 그분들이야말로 여권의 실세 중에 실세고 나라를 끌어가는 핵심 인사들이 군사적 필요에 의해서 네. 여기가 맞다 그러면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설득을 해야죠. 그 주민들을 우리가 나서 설득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한 또 다른 뭐 프리미엄 보상을 하겠다든가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겠다고 나서야지 다른 지역에 쓱 간 것 같으니까 아유 이제는 딱 여유 있게 아유 뭐 다 다른 지역으로 지금 가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유 있는 얘기하는 거 그거는 국민 속이는 짓이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가 지도자가 됩니까? 자기의 당면 현안이 되면 말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 사실 사드 배치를 놓고 야당에서는 국회 비준을 거쳐야 된다. 하지만 또 정부 여당은 비준 상황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지 안철수 전 대표, 홍문정 의원의 이야기 연이어 들어봅니다.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국가적인 중요 사안입니다. 현 정부 독단으로 결정하고 국회와 국민은 방관자로 있을 사안은 결코 아님을 밝혀둡니다. 국회라는 장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의 합치된 의사를 결집해야 합니다. 박 대통령과 정부에서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중국 등 우려되는 점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합니다. 공론화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국익 관점에서 따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 비준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국민투표나 국회 비준사항이 아니고 이제 국민투표라는 거는 지금 뭐 이 영국도 좀 브렉시트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국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좀 더 장기적이고 또 국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판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혹시 잘못해서 일희일비하는 또 국론을 분열시키는 그런 국민투표 뭐 아니다. 안철수 전 대표, 현 정부가 독단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국민투표 사항이다. 홍문정 의원, 국회 비준 사안도 아니고 국민투표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이다.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 교수님, 네.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정지성 원내대표 정무적 조치가 좀 결여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우리가 지금 이제 다원주의 사회고 특히 안보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다양한 의견을 물으면 헌법 개정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특히 최근에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주변의 안보 환경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향후 이것이 이제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런 국제 정치로 흘러갈 때는 그 일본의 어떤 재무장화 그리고 중국의 어떤 영토 그리고 또 뭐 러시아 이런 데까지 다 개입을 해서 영토 문제까지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되면 안보 문제는 여야를 초월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정권은 왜 탄생이 됐습니까? 국민들이 뽑아서 하는 것이지 새누리당 정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정부에서는 이것을 전략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안보 문제를 난상 토론을 시키면 우리 사회에서 이미 다원주의가 됐는데 이것이 의견 통일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결정한 것은 유해파, 전자파가 유해한데 엑스밴드 레인더가 과연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일단 선정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중국을 고려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뭐 우리 어떤 무역 관계까지 단절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중국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이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국회에서 난상 토론에서 되겠습니까? 국민이 뽑아준 정부가 이것을 전략적으로 결정을 하면 국민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준은 국회의 어떤 비준을 할 의무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거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한미 동맹이 형성이 돼 있고 한미 동맹 차원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는 이번에 부지만 제공하고 운영 시스템은 미국에서 이것을
부담을 하기 예. 때문에 이것을 뭐 국회에서 굳이 비준할 그런 안보적인 사항은 아니다. 문제는 아니라고. 정부가 오롯이 전략적, 정책적으로 결정 판단해야 될 문제다라는 평가신데 이 박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대표직 사퇴하시고 자숙 모드에서 조용히 계신 줄 알았더니 이제 또 굉장히 센 발언을 이제 들고 나오셨는데요. 물론 이제 뭐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 이슈 좀 전환을 하고 싶은 그런 이제 심정은 이해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그 발언은 조금 부적절했던 측면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눈에 띈다. 우선 만약에 본인께서 직접 대통령이 나중에 됐을 때 모든 사안을 국민투표로 결정할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뭐 일부 국민들이 상당수 국민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대통령의 결단을 내려야 될 그런 사안도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사드 배치 결정 관련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불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상당한 공론화 과정,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얘기했듯이 공론화 과정을 좀 거치는 것이 좀 필요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사실은 이 외교 카드로서 굉장히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활용한 다음에 사실은 나중에 결정을 했더라도 좀 좋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의 결단으로 일단 결정 내린 거 아니겠어요? 예. 이런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존중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더군다나 본인이 대권주자라고 한다면 본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이런 중대한 사안, 국론이 분열돼서 사실은 결론이 잘 나지 않는 문제, 그거를 결정하는 게 바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다. 그런 점도 좀 이렇게 깨닫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번 그 발언 또 내용 또 사실은 좀 법적으로도 좀 검토가 좀 미진했던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조금 앞으로 좀 수정을 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이번 안철수 의원의 발언이 본인의 독단적인 발언인지 아니면 당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발언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말하면은 이거는 조금 안철수 의원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나서기를 지금 주목을 받기를 원하는 발언으로밖에 안 들려요. 법률가가 누구든 들어도 제가 쉽게 이게 왜 비준이 필요한 거 아닌가 예를 들면요. 미군이 처음으로 한국에 주둔한다. 이거는 국회의 비준 사항입니다. 한미 방위 조약 이런 거에 의해서. 그런데 미군이 오늘 동두천에서 평택으로 옮긴다. 이거는 국회의 비준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략적이고 어떤 우리나라의 정책 판단 문제고 이거는 한미 방위 조약은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조약 하에서 어떤 정책적인 결정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의 비준하고 관계없는 문제인데 갑자기 안철수 의원이 그 비준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저도 어제 듣고 과연 법률적 검토를 하시고 저런 말씀하시는가 의문을 가졌고요. 난 국민투표에 관해서는 이거 홍문종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도 끝나고 나서 많은 영국 국민들이 구글에다 올린 글 중에 가장 많은 게 이유가 뭐지요라는 글을 많이 올렸다고 그럽니다. 이유 탈텐데 국민들은 다만 이게 브렉시트가 영국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는 보리스 존슨이라든가 이런 탈퇴론자들의 어떤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투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좋은 제도 같은데 이게 잘못 오도될 경우에 파퓰리즘 그리고 어떤 정파적 이익을 실현하게 한 그걸로 되기 때문에 국민투표란 말을 꺼낼 때는 정말 신중하게 꺼내야 되는데 아마 국민투표로 말을 꺼냄으로써 사드 문제에 있어서 어떤 그 헤게모니를 잡겠다 이런 의도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안철수 의원이 저는 뭐 헛발질을 좀 한 거다 이렇게 보는데 아무래도 리베이트 사건 이런 것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벌충하기 위한 뭐 조급성 이런 것 아닌가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안철수 의원이 뭐 국민투표에 붙이다든가 국민투표라고 해서 뭐 무기 들여올 때마다 물론 이 사드가 중요한 건 사실이면 또 다른 무기 더 중요한 무기 들어오면 또 그것도 붙일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투표는 뭐 적절한 그런 제안은 아닌 것 같고 또 본인의 입장은 명확하니 찬성인지 반대인지 반대한다면 왜 반대인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지 국민투표에 붙여갖고 결정하자 이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다만 국익 관점에서 이걸 명백히 파악을 해야 한다. 말하자면 정부 내에서도 손발이 지금 안 맞고 왕따 될 분도 있다는 소문까지 날 정도고 또 이것이 들여왔을 때 여러 가지 후폭풍이라든가 또 정치권과의 어떤 그 공감대 형성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과연
이 사드 배치가 필요성은 있지만 꼭 지금 이렇게 급하게 네. 어떻게 보면 좀 졸속이라고 느낄 정도로 이렇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정부가 좀 더 신중한 그런 어떤 판단과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안철수 전 대표 사실 오늘은 국민투표 발언을 거듭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민의당 이야기 아무래도 홍보비 리베이트 파문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제 법원이 영장 박선숙, 김수민 의원의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한숨을 돌리는 모양새인데 두 의원의 이야기 잠시 들어봅니다. 앞으로도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박선숙 의원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하겠다. 김수민 의원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한다. 이 박사님, 네. 국민의당 아무래도 한숨은 돌렸다라고 봐야 되는데 국민의 눈높이 때문에인지 표정은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너무 좋아하는 티가 확 나죠. 그런데 이게 과연 좋아할 일인지 좀 잘 따져봐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두 가지 어떻게 보면 호재가 이제 터진 거죠. 사실은 이제 이게 좀 구속으로까지 갔다 그러면 좀 더 심리적인 압박감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좀 해방된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무엇보다 안철수 전 대표가 좀 안도했겠죠. 자,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그 호재는 그 새누리당에서 똑같은 리베이트 의혹 네. 사건이 이제 불거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그랬다. 뭐 그러니까 우리 제도 뭐 그렇게 희석되는. 그렇죠. 큰 죄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것이 이제 됐는데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썩 그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왜 아니냐 하면 매를 맞을 때는 확실하게 맞고 넘어가 주는 것이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구속되고 사실 일반인 같으면 이건 당연히 구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률적인 건 제가 잘 모릅니다만 자 그런데 사실 굉장히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정치인이기 때문에 좀 약간 배려를 해준 듯한 그런 느낌을 누구라도 갖는다는 현직 거죠. 국회의원이니까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국민의당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그걸 굉장히 뭐 환호하고 좋아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국민들의 느낌은 역시 국민의당도 뭐 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것이 정치적으로 과연 유리하냐는 겁니다. 차라리 처벌받을 땐 확실하게 처벌받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편이 훨씬 더 좋았다. 더군다나 이번에 이렇게 애매하게 넘어감으로 해가지고요. 이게 새누리당 건하고 지금 같이 묻어서 지금 정치적으로 계속 논란이 되면서 질질 끌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계속 이슈를 털고 가야 되는데 털고 가지 못하는 그런 그 상황으로 가는 것. 이것도 조금 좀 사실은 국민의당으로서는 오히려 우려를 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닥을 칠 때 바닥을 쳐야 되는데. 앵커께서 국회의원이니까 도주울이 없다는데요. 재벌들은 왜 구속되죠? 도주울이 있어서 구속됩니까? 그거 아니고요. 저는 이게 뭐 법관의 판단이니까 존중해야 되지만 그게 불구속 수사 원칙이니까 뭐 일면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일반 국민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 국민도 이렇게 법원에 대주면 참 정의로운 아까 뭐 법원의 정의로운 결단에 뭐 환영한다 했는데 그런데 일반 국민이나 보통 사람이 이렇게 안 되는 게 문제죠. 그리고 저는 이번 두 분에 대한 영장이 청구됐을 때 이거는 이 사안은 있죠. 어떤 사안이 애매하고 그다음 범죄 사실이 소명이 애매하다 그러면 저렇게 판단 나오는 게 당연한데 저는 이번에 왕주현 사무차장인가요? 구속되고 부총장 구속됐을 때 이미 그리고 김수민 의원이 당에서 시켜서 했다고 말 다 했습니다. 이 사안은 그러니까 무슨 사안이 뭐 불명확해서 해서 그런 사안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래서 박선숙 의원이 사무총장으로서 모든 지시를 한 게 아닐까. 그리고 김수민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서 그때는 의원도 아니죠. 초선 의원으로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당에서 시키니까 이게 맞는가 보다 하고 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박선숙 의원은 어떤 정치적 책임도 있고 하니까 구속될 것이고 아마 영장을 국회의원 두 사람을 한꺼번에 구속시키기 힘드니까 김수민 의원은 기각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다 기각되는 바람에 저도 사실은 제 예측하고 좀 틀리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오히려 국민의당에는 독이 될 수도 있다. 어떤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국민의당도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을 했지만 법원이 오히려 거기다 기름을 부은 꼴이 아닐까. 저는 더군다나 하나 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 두 분이 나오면서 영장이 기각된 것은 영장이
뭐 기각된 것은 두 가지 아닙니까?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저 도저 우려가 우려. 없다는 것이지 범죄 행위가 무죄라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근데 마치 무죄나 받은 것처럼 무슨 그냥 개선장군처럼 말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저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 아닌가? 거기에 지금 전반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것은 이제 법원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그렇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마치 뭐 아무 일도 없었던지 나 이제 혐의 다 벗었다 이런 그 뭔가 좀 오만한 그런 네. 자세를 보인 것은 국민들로부터는 정말 저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은 갑질을 하는 데구나 그런 인식을 예. 줄 수도 있고 저 부분이 아까도 뭐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마는 국민의당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득보단도 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 이른바 동영상 공짜 납품 의혹 파장이 커지는데 오늘 검찰이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의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홍문정 의원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고 대담 마무리해봅니다. 이게 지금 동영상을 공짜로 받았다 이 얘기죠? 예, 뭐 그런 건데요. 아마 이제 그 회사에서 앞으로 이제 새누리당과의 관계 또 좋은 관계를 가짐으로 해서 이제 좋은 앞으로 그 고객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제공한 걸로 뭐 그런 얘기도 제가 들리고 그러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일벌백계 해야 된다. 홍문정 의원 잘못이 있다면 일벌백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큰 문제인가 보고 있지 않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큰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당 입장에서는 정치자금법이라는 것이 코에 구분을 기어오는 귀걸이 아닙니까? 이것은 정당의 어떤 이미지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그 여파와 이어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커 보인다. 국민들은 그렇게 봤을 때 지난번에 국민의당이 저는 사태가 터졌을 때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완전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 새누리당도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렸는데 상당히 뭐 법조인 출신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유명한 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자체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일단 국민의당 전선을 밟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똑같은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여기는 물건, 여기는 돈이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사법부에서 판단을 할 일이라고 봅니다. 저번에 총선할 때 그 선거운동 도와주러 갔던 가수가 선거법 위반된다고 한 소절만 불렀어요. 그렇죠. 많은 소절 부르면 그 가수가 부르면 저 같은 사람이 부르면 기부가 아닌데 이거는 뭐 잡담이나 똑같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홍보 동영상 만든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든요. 한 3천만 원 상당의 사실 시가로 따지면 그건 명백히 정치자금법 정치자금 제공이고 그걸 받아들였는데 여기 대해서 새누리당도 진짜 말씀대로 국민의당 그걸 교훈 삼아서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새누리당이 지금 비대위 체제인데요.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만약 총선 전에 불거졌다 그랬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당도 사실 똑같고 새누리당은 사실은 더 문제다. 새누리당 보면서 요즘 국민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새누리당은 안 걸리는 게 없어. 예외 없이 다 걸리잖아요. 친인척, 뭐 채용 문제, 뭐 하여튼 다른 당이 불거지면 또 걸리고 또 걸리고. 그런데 걸릴 때마다 저렇게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총선 없고 뭐 내년 대선 좀 멀리 있다고요? 대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긴장감 좀 가지셔야 될 겁니다. 저분이 만든 가장 유명한 말이 정신 차리자 한 방에 훅 간다. 근데 저분이 진짜 한 방에 훅 가는 것 같고 뭐 조원동 저 홍보본부장이 저것뿐만 아니라 조동원이죠. 조동원 홍보본부장이 이 사안 리베이트뿐만 아니라 그 빨간 점퍼 그것도 33,000개를 했는데 한 7,000개 분이 납품이 안 되고 전부 수익에 해서 일종의 착복 의혹이 지금 아주 여러 건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저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새누리당이 정말 뭐 일벌백계가 아니라 당내에 다른 뭐 비리들이 없는지 그런 것까지도 철저히 이번에 조사를 해서 밝힐 건 밝히고 징계할 건 징계를 해야죠. 그런 가운데 8월 9일 전당대회를 앞둔 새누리당 아직까지도 서청원 의원 거취가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과연 최종 거취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분 말씀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